안녕하세요. 중학교에 올라가는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이곳에 사연을 보내기까지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왔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에서야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았고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작은 위로를 얻고자 용기를 냈습니다. 상우야, 이상우, 지금 당장 가방 싸서 나와라. 네? 지금요? 그래, 얼른 가방 챙겨서 교무실로 와. 김 선생님, 미안합니다. 급한 일이라서. 상우는 조퇴하겠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했고 나른한 오후 마지막 수업.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치켜뜨며 필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교실 문이 열렸고 허겁지겁 들어온 담임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허겁지겁 가방을 챙겨 교무실로 달려갔는데 침통한 표정의 담임 선생님께서 제 어깨를 꽉 붙잡으셨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상우야, 잘 들어라.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너희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너희 부모님께서 사고를 당하셨다고 한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병원이요? 사고 난 지역 가까운 병원에 계신 모양이다. 그 전화 주신 분이 너희 고모인 것 같은데 지금 너 데리러 오신단다. 고모랑 같이 얼른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고모가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 지금 어떤 상태세요? 자세한 건 나도 모르겠구나. 병원으로 가면서 고모님한테 듣는 게 나을 것 같다. 그 말을 한 뒤 선생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20분 정도 지났을까 교무실에서 앉아 몸을 덜덜 떨고 있을 때 허겁지겁 고모가 달려왔습니다. 제 손을 붙잡는 고모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우 고모이신가요? 네, 선생님. 상우 데리고 가겠습니다. 예, 상우야, 얼른 가봐라. 고모의 손에 끌려가며 선생님께 꾸벅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고모의 차에 탔는데 한동안 고모도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힘들게 입을 열었어요. 어떤 상태예요? 큰 사고였어요? 두 분 살아 계세요? 상우야, 올케 언니, 그러니까 상우 너희 엄마는 병원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었구만. 오빠는 아직 수술 중이라고 하는데 위중한 상황이란다. 서둘러 가야 하는데 오늘따라 왜 이리 운전대 잡은 손이 떨리는지.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은 오늘 지방에 다녀오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사업 때문에 공장에 갔다가 근처 간 김에 지인 모임이 있다고 해서 어머니가 함께 가셨어요. 부부 동반 모임이라고요. 일 때문에 가는 거지만 모처럼 멀리 나가니 바람도 쐴 겸 다녀오겠다고 그랬었거든요. 아침에 등교 준비를 하는 저에게 저녁 전에는 돌아올 거라고 맛있는 저녁 같이 먹자고 했던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고모 차를 타고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에 도착했는데 어머니는 이미 영안실로 옮겨졌다고 했고 아버지는 수술 중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생각났지만 차가운 곳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바로 볼 자신이 없었어요. 수술이 끝나면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고모와 함께 수술실 밖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그때만큼 시간이 느리게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분 1초가 더디게만 느껴졌습니다. 제발 날 혼자 두고 떠나지 말라고, 두 분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다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수술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엄청 지쳐 보였어요. 저와 고모를 바라보시고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두 손을 모으며 다시 고개를 숙였고 고모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오열을 했어요. 그때 이상하게도 저는 눈물이 안 났거든요.
뭔가 현실감이 없고 그냥 이 자체가 꿈처럼 느껴지는 거였어요. 멍하게 허공만 바라보다가 바닥에 주저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은 남들이 천생연분이다 말하는 인꼬부배였습니다. 떠나셨을 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그때까지도 두 분이 싸우는 거 작은 말다툼조차 본 적이 없었어요. 장례식 때 오신 조문객들이 말을 많이 아꼈지만 부부가 너무 사이가 좋아서 갈 때도 함께 간 거라고 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부부였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애는 어떻게 해? 중학생이라며. 아직 어린데. 친척들 중에 누가 데려가지 않겠어?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지. 내 자식도 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아무리 가깝게 지냈다 하더라도 데려다 키우는 건 다른 일이야. 어휴, 애를 생각하면 한 사람이라도 살았어야 했는데 이걸 어째? 어린아이의 상주로 장례식을 치른 저는 조문객들의 동정어린 눈빛을 한눈에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중학생 정도면 그래도 다 컸다. 애가 아주 어린 게 아니라 다행이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런 말들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난 뒤에는 정말 그때는 지금도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운영하셨고 저희가 살던 집은 작아 그 외에 재산들이 있었거든요. 당연한 말이지만 두 분은 젊으셨고 그런 갑작스러운 사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유언이나 그런 게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당시 15살인 저는 상속 권한이 있었지만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필요했습니다. 제 법정 대리인을 누가 맡느냐를 두고 친척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친가 쪽에는 고모와 큰아버지, 외가 쪽에는 이모 두 분과 외삼촌이 계셨거든요. 서로 얼마나 저희 가족과 왕래했는지 가까웠는지를 두고 경쟁하듯 논쟁을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를 서로 이렇게 데려가겠다고 난리일까 당황스러웠거든요. 장례식 후 일주일 만에 학교에 갔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때서야 제 상황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당시 담임 선생님이 저희 부모님 장례식장에 조문을 오셨었거든요. 상우야,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 거니? 장례식 때 친척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모르겠어요, 선생님. 장례식 이후 고모, 큰아버지, 이모들, 외삼촌 할 거 없이 전부 저를 데려가겠다고 다투고 있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요. 잘은 모르겠지만 우선 상우 네가 알아야 하는 게 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고 두 분이 젊으셔서 이런 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 너는 부모님의 외아들로 유산 상속 자격이 당연히 있거든. 그런데 네가 지금 나이가 어리고 미성년자라서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상황이야. 법정 대리인이요? 법정 대리인은 네가 성인이 될 때까지 너희 부모님이 너에게 남기신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리가 있어. 그런데 이런 권리는 무제한적으로 막 남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상호 너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거지. 법정 대리인이 권리를 남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재산을 관리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성년자인 상호 너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모든 친척들이 저를 맡아 키우겠다고 하는 거,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게 법정 대리인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네요? 아무래도 네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돌봐주면서 법정 대리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겠지. 친척분들이랑은 다 가깝게 지냈었니?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친가댁, 외가댁, 친척들 명절 같은 때 비슷하게 만났었고 사촌들이랑도 잘 지냈고요. 이 역할이 아주 중요하단다. 만약 부모님이 계셨다면 부모님이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누군가에게 너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겠구나. 당시 담임 선생님은 장례식장에서 저를 두고 친척들 사이에서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읽었고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며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법정 대리인이니 후견인이니 아무것도 몰랐던 저에게 제가 가진 권리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굴까? 부모님 생전에 친척들 집에 방문하며 교류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죠. 가장 먼저 제외를 한 것은 외삼촌이었습니다. 당시 외삼촌은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고 저희 어머니에게도 여러 번 물질적인 도움을 요청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께서 결혼을 했으니 함부로 돈을 그리 빌려주거나 줄 수 없다며 곤란해했었죠. 사실 그렇게 거절하기 전에도 도움을 주었으나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모들은 어머니랑 사이가 다 좋았지만 이모부들을 생각하니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술만 마시면 말을 막 하는 이모부를 생각하니 그 집에서 지내는 게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재산 관리는 더 안 될 것 같았어요. 고민 끝에 내린 결정. 저는 저의 법정 대리인으로 고모를 선택했습니다. 친척들끼리 목소리를 높여가며 다투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제가 중학생이니 제가 선택하는 사람을 법정 대리인으로 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사고 소식을 듣고 학교에 저를 데리러 온 것도 고모였고 아버지는 막내 여동생인 고모를 생전에도 많이 아끼셨습니다. 고모의 자녀들, 사촌들은 저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그 애들과도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집을 처분하고 고모 집에서 살게 되었고 법적으로 고모가 저의 법정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고모 집에서 지내는 초반 다른 친척들이 꾸준히 연락을 하더라고요. 표면적으로는 잘 지내고 있냐는 안부 연락이었지만 사실상 다들 고모가 재산 관리를 잘하는지 궁금해하며 감시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모네 가족은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제가 부모님을 잃은 상실의 아픔을 잘 견뎌내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를 품어주었습니다. 고모 집으로 가게 되면서 이전에 다니던 학교가 너무 멀어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잘 지내왔던 친구들,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었던 담임 선생님과 헤어지는 게 슬펐던 것 같아요. 상우야, 어디서든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한다. 하늘에 계신 너희 부모님께서 언제까지나 너를 지켜주실 거야. 고모 댁에서 잘 지내고 만 19세가 되면 법원에 성인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꼭 성인 신청을 하고 재산 관리를 해야 한다. 네가 성인 신청을 하면 법정 대리인의 권한이 종료되는 거야. 잘 지내고 건강해야 한다.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고모 집 근처 학교로 전학을 갔고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고 예전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성인 신청을 하려고 했어요. 고모와 고모부에게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는데 돌아온 반응이 좀 의외였습니다. 상우야, 좀 갑작스럽고 서운하고 그렇구나. 네? 서운하시다니 어떤 말씀인지. 성인 신청 말이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거니? 네, 알아봤어요.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고 저의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거든. 충분한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면 위험할 수가 있어. 갑자기 큰돈이 생겼다고 해서 흥청망청 쓰면서 사고 싶은 거 비싼 거를 막 사고 또 어디 이상한 곳에 투자하고 그러면 큰일이 나는 거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저 성인이고 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채 같은 거에 관심도 없습니다. 대학 등록금 내고 학업에 집중할 생각이에요. 나가서 살겠다는 이야기야? 여기서 그동안 잘 지냈잖아. 통학을 해도 되지만 저뿐 아니라 지방에서 온 학생들 같은 경우 기숙사에서 살거나 자취를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혼자 살아보고 싶기도 해요. 그래, 네 말대로 성인이고 고민 끝에 결정을 했다면 자유롭게 하는 게 맞지.
같이 지낸 게 몇 년 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 줄 알았다. 중학교 때 부모님 그렇게 떠나시고 두 분이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저 이제 성인이 되었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고자 자립을 하려는 건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모와 고모부가 잘 대해주셨지만 사실 그 어떤 것도 부모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어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생각이 나서 혼자 우는 밤들이 많았거든요. 그저 성인이 되었으니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고자 마음을 먹은 것뿐이었어요. 법원에 성인 신청을 했고 부모님이 남긴 유산과 모든 것을 확인했는데 왜 고모부가 성인 신청하는 걸 그토록 만류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의 상당 부분이 많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두 분이 잘 관리해 주실 거라고 믿고 맡긴 거였는데 고모부는 갑자기 생긴 돈으로 이곳저곳 투자를 했는데 주식 투자가 잘 되지 않아 돈을 많이 잃었어요. 고모는 뒤늦게야 알게 된 것 같았는데 고모가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었죠. 고모부는 투자를 더하면 손실을 회복할 거고 돈을 불려 저에게 상속된 유산, 제 몫을 제대로 주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중이었고요. 정말 고모와 고모부를 상대로는 법원에서 해결할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제 몫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했습니다. 상우야,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투자라는 게 다 시드가 중요한 거거든. 지금 빼면 더 손실이고 진짜 터질 종목에 투자 더하면 네 돈 다 회수할 수 있어. 고모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잃은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남은 거라도 제게 상속되었던 돈 돌려주세요. 고모부가 남은 재산마저 돌려주지 않으려고 했고 고모는 처음에 고모부를 설득하다가 결국엔 고모부 편을 들더라고요. 변호사를 구해 재산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는 증거 확보를 했고 재판을 거쳐 남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자 고모부와 고모는 엄청 화를 냈어요. 재산관리를 못했다는 거 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동안 너 먹이고 키워준 거 그런 돈은 뭐 그냥 땅에서 솟아나는 줄 알아? 폐은망덕한 놈. 가족이라면서요. 고모부 아들, 딸 키우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걔들은 내 친자식들이고 너랑은 다르지. 결국 그런 거였네요. 처음부터 그런 거였어요? 제 몫으로 남겨진 유산 법정 대리인 돼서 쓰려고요?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네가 고모인한테 이렇게 모질게 하는 걸 알면 먼저 떠난 오빠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겠다. 그동안 투자로 잃었던 돈, 그 돈은 키워준 은혜가 있으니 그 값으로 생각을 하라더라고요. 부모님이 떠나신 뒤 저를 키우겠다며 가족이라고 했던 고모네와의 인연은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만 남은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돌려받은 유산에서 작은 자취방을 얻고 대학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이제 세상에 나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심각한 결핍이 있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견디지 못해서 친구들과 어울렸고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올 때면 지독한 외로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자립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순간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 잡으려고 노력했고 무사히 졸업을 한 뒤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이 잘 맞았습니다. 규칙적이었고 할 일이 정해져 있었고 열심히 하면 성과급도 받고 나름 보람도 느꼈거든요. 돌아가신 아버지는 사업에 일가견이 있었는데 그 나이가 되어 생각하니 아버지가 새삼 존경스럽더라고요. 회사 일도 쉬운 게 아니었지만 자기 사업을 꾸려 키워나가는 것은 완전 다른 일 같았어요. 만약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 아버지의 조언을 받고 상의를 했더라면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다 28살에 회사 동료의 고향 동생이라는 여자를 소개받았는데 소개를 받은 날 저는 그 여자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시골에서 쭉 살다가 서울에서 일을 하게 되어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했어요. 대학 때 몇 번의 연애를 해봤지만 좀 새침하고 깍쟁이 같은 여자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만났던 여자들과 달리 순박해 보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건 먹어본 적이 없어서 좀 서툴러도 이해 부탁드려요. 이건 제가 썰어드릴게요. 이 정도 크기 괜찮으세요? 정말 세심하시네요. 입이 작은 편인데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스테이크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는 여자. 해실하게 웃으며 잘 모른다며 가르쳐달라고 말하고 작은 행동에도 감동하며 크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여자는 저보다 2살이 어렸는데 나이에 비해 속이 깊은 것 같았어요. 연인관계가 되어 저의 가정사를 솔직히 털어놓았는데 부모님을 잃은 상실감, 그 아픈 마음을 너무 잘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중학생이면 한창 예민할 때고 당연하게도 부모님이 필요한 나이잖아요. 그래도 고모네 집에서 지냈다고 하니 다행이에요. 돌봐주실 분이 없었으면 그 나이에 혼자 어떻게 지냈겠어요? 성인이 되고 고모 가족과 일어난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립을 했고 너무 고마운 분들이지만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가만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를 해주다가 자신의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께서 온갖 일을 하면서 저를 힘들게 키웠거든요. 어린 마음에 든든하고 자상한 아버지가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저희 엄마는 그때 젊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을 생각해서 재우는 생각도 안 하셨대요. 정말 저만 바라보고 저 하나 키우는데 온 삶을 다 바치셨어요. 20살이 되어 고향에 있는 친구들 대학에 붙고 직장 다닌다며 다 서울로 올라왔는데 저는 엄마 곁을 못 떠나겠더라고요. 엄마 일하는 거 돕고 뭐 그렇게 지내다가 우연히 서울에 일자리를 얻게 됐거든요. 엄마가 괜찮다고 서울 가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려고 해서 뒤늦게 올라온 거예요. 서울 오고 나서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통화를 해요.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소한 이야기인데 그냥 목소리를 들어야 안심이 되어서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랑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상우 씨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히 상상이 안 되네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좋은 환경에서 평범하게 자란 여자들도 많았지만 대화를 할 때 많은 간극을 느꼈었거든요. 그냥 다들 힘들었겠다, 고생했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었지만 그런 말들이 마음으로 와닿은 적이 없었고 또 진지한 사이가 되려고 하면 저희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것 때문에 결혼 생각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예식장 혼주석에 누가 앉냐면서 화촉은 누가 밝히냐며 결혼식 때 그런 동정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자들과 달리 이 여자 김미애라는 여자는 누구보다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고 그 위로의 말이 정말 진심으로 와닿았어요. 그때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모네와 그런 일을 겪은 뒤 쭉 혼자 지냈고 대학생활 회사 일로 바쁘게 지내며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외면하고 덮으려 했지만 그게 잘 안 됐었거든요. 늘 혼자라는 기분이 들었는데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진짜 내 가족이 생기는 거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잘 아는 저였기에 결혼을 해서 이루는 가정은 제 인생 1순위가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미애 씨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놀라더군요. 상우 씨 28살이고 저는 26살이에요. 나이가 뭐 중요하겠냐마는 제 말은 제가 서울 올라오고 일을 한 게 얼마 안 돼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동안 엄마와 함께 생활하면서 번 돈은 엄마에게 많이 드렸고 지금도 월급의 어느 정도는 엄마한테 용돈으로 드리거든요. 전 정말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상우 씨가 싫다는 게 아니라
상우 씨 너무 좋은 사람이고 상우 씨랑 결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지금은 결혼이라는 걸 생각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미애 씨, 그런 부분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 그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열심히 돈 모았어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부모님 돌아가신 뒤 저한테 상속된 유산도 있습니다.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우리 둘이 시작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저 그동안 몇 번의 연애를 해봤지만 한 번도 결혼이라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미애 씨는 달라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살아온 과정을 다 나눴고 깊이 이해를 하잖아요. 저 미애 씨 만나기 전까지 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졌다는 느낌,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결혼하면 우리 가정이 탄생하는 거고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저한테 제 인생에서 항상 우선순위는 가족이 될 겁니다. 가정을 꾸리고 싶고 인생의 동반자인 미애 씨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준비된 게 없다며 결혼을 짐짓 망설였지만 간곡하게 제 마음을 전했고 그녀는 제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다음 아내의 고향에 찾아가 아내의 어머니 장모님이 되실 분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장모님은 아내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모녀지간에 생긴 것도 이미지도 비슷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반겨주시더라고요. 아내가 어느 정도 미리 이야기를 했기에 제 가정사에 대해 알고 계신 것 같았는데 자세한 건 묻지 않고 그저 그 아픔을 이겨내고 대학도 가고 좋은 회사에 다닌다고 하니 대견하다.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이라면서 저를 치켜 세워줬습니다. 솔직히 그때의 마음으로는 결혼하고 나서 시골에 혼자 계신 장모님을 모시고 살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넌지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가 그러지 않아도 된다며 거절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평생 나 키우느라 고생한 것은 맞지만 당신도 나도 성인이고 우리가 이제 새로이 가정을 꾸리는 거잖아. 엄마가 당신을 좋아하고 아끼지만 그래도 같이 지내는 건 다른 문제야. 안 그래? 우리만 해도 30년 가까이 따로 살다가 이제 한 집에 사는 건데 많이 다를 거고 그런 거 하나하나 맞춰가며 서로 이해해야 하는 건데 엄마까지 모시고 살게 되면 당신이 많이 힘들 거야. 나 서울 올라오겠다고 결심했을 때 엄마가 해준 말이거든. 다 키웠다고. 이제 너도 내 인생 살아야 한다고.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 물론 엄마 생활 걱정돼서 매달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용돈을 드리긴 했지만 엄마 아직 일도 하시고 고향에서 오래 지내셔서 친한 사람들도 지인도 다 그쪽에 계셔. 모신다고 해도 엄마가 거절하실 거야. 그렇지만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나랑 엄마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 절대 잊지 않을게.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우리가 우리끼리 잘 사는 게 제일 효도고 엄마는 그것만으로 기뻐하실 거야. 그래,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 너무 들떠서 즉흥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어요. 혼자 고향에서 지낼 장모님이 신경 쓰인 것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에 결혼하면 장모님을 우리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지내야 하지 않은 마음도 사실이었지만 곱씹어 생각해보니 다 아내의 말이 맞더라고요. 고모네와 지낼 때가 떠오르기도 했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서 맞춰가야 하는 거잖아요. 살아온 생활이나 습관 같은 게 다 다르니까 모신다고 해서 같이 살게 되면 장모님이 마냥 좋아할 거라 생각한 게 착각이었죠. 사위 눈치 보고 불편해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나이는 어리지만 아내의 속이 깊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되었고 정말 이런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물질적인 거, 집안 환경, 부모님 재산이며 생활 수준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돈이라는 것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고 부부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를 지탱해주며 함께 버티고 나아가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과 그 사람이 가진 성품 아니겠어요? 상속받은 유산과 꾸준히 직장 생활하며 열심히 돈을 모은 덕분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던 터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돈보다도 그 사람의 됨됨이가 저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서둘렀고 6개월 만에 준비를 마친 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전에 고모에게 연락을 하긴 했었거든요. 관계가 그리 끝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소식은 전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러나 고모나 고모부로부터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축하한다, 잘 살아라. 그 말을 바란 게 너무 큰 기대였을까요? 혼주석은 비어 있었지만 결혼식에 온 제 지인분들은 제 가정사를 아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이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식 때 특별한 순서가 있었는데 장모님이 우리 부부에게 준비한 편지를 읽는 시간이었죠. 너무 훌륭한 사위이고 아들처럼 생각이 된다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장모님의 편지에 눈시울을 붉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신혼집은 서울의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전세와 매매 고민을 했는데 1차적으로는 집 걱정 없이 평생 살 집을 얻는 게 중요하다는 거였고 서울 아파트는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 나중에 손해볼 것은 없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약간의 대출을 받아 매매를 했는데 대출금 정도는 제가 버는 돈에서 무리 없이 갚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청혼할 당시 결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아내의 말은 정말 있는 그대로 사실이었어요. 결혼식도 신혼여행비도 집도 모두 제 돈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장모님이 조금 도와주셔서 아내가 혼수 일부분을 조금 채운 정도였어요. 매매를 한 서울 아파트에 신혼집을 꾸렸다는 걸 알게 된 아내의 친구들이 아내를 엄청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 몇몇 친구들에게 인사를 했는데 오래된 친구들이라 그런지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김미애 진짜 극강촌에서 서울 올라와서 출세했어. 서울 아파트에 살다니. 진짜 신랑 잘 만났다. 그러게. 상우 씨가 워낙 성실한 사람이고 재정관리도 잘한 덕분이지. 아, 또 상우 씨 같은 사람 주변에 없어요? 우리 소개 좀 시켜주지. 나도 상우 씨 같은 사람이면 일찍 시집 갈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준비가 안 됐다는 아내를 설득해서 결혼을 한 거고 결혼 당시 아내가 27살, 어린 편에 속했기 때문에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그런 상황이라 경제적인 부분으로는 아내가 걱정 없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신혼생활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이 눈을 뜨고 같이 잠드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좋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나니 그제서야 마음에 오래 자리했던 상실감이라는 큰 얼룩이 조금씩 옅어져 가는 것 같았거든요. 아내는 결혼하고도 일을 계속했는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됐고 임신을 한 뒤에 몸 관리를 해야 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0달이 지나 출산일이 다가왔고 장모님과 함께 병원을 지키는데 정말 너무 떨리더라고요. 전혀 다른 상황인데 병원이라는 장소, 그리고 대기실에서 누군가가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조하게 기다렸던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아내의 진통이 오래 걸리자 갑자기 중학생 때 수술실 앞에 앉아있던 제 모습이 떠오르고 온갖 불안한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아버지의 수술이 잘 끝나 다시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던 간절한 기도. 그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이번 기도는 들어주시기를 무사히 출산해 건강한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0시간이 넘는 진통 끝에 아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들이에요. 이 말을 듣는데 기쁨과 안도감에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장모님보다 제가 더 많이 운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퇴원을 한 뒤 아내와 아기는 산후조리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몸 회복이 1순위였기 때문에 시설이 좋고 관리를 잘해준다는 산후조리원으로 예약을 했거든요. 짧은 출산휴가가 끝난 뒤에는 출퇴근을 산후조리원에서 했습니다. 아내가 밤에 괜시리 혼자 있는 게 싫다고 하기도 했고 돌봐줘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지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지낼 때 천국이라고 여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던데 그게 정말 맞더라고요. 조리원에서 나와 집으로 오자 정말 현실 육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곧장 집으로 달려와 설거지를 하고 아기를 씻기고 육아를 함께 했는데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충만하더라고요. 저를 빼닮은 아기, 그리고 이런 아기를 낳은 아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주었고 어느덧 아들이 4살이 되었습니다. 4살 때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경제적인 부분 다 떠나서도 그래도 나름 사회생활을 하던 여자인데 집에서 애만 보는 게 괜찮을까 답답할까 걱정이 되어 물어봤는데 아내는 아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나는 우리 아이 그리고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어릴 때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가 혼자 벌면서 나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라 집에 안 계실 때가 많았거든. 어쩔 수 없는 거였지만 혼자 집에 있으면서 많이 불안하고 외로웠어. 아이한테는 엄마가 곁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당신만 괜찮다고 하면 나는 아이 낳고 육아에 전념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나는 괜찮아. 그리고 당신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해. 나도 중학교 때 그 사고 전 더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늘 엄마가 집에 계셨거든.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바쁘셨지만 엄마는 가정주부셨어. 학교며 학원 왔다 갔다 하는 거, 집에서 먹는 거, 간식, 숙제 봐주는 것까지. 돌이켜보니 정말 늘 집에 엄마가 함께 있었거든. 그게 아이한테 정서적으로나 여러모로 중요한 것 같아. 돈 걱정은 하지 마. 내 월급으로 우리 생활은 충분하니까. 나는 오히려 당신이 그래도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집에만 있는 게 괜찮을까 걱정돼서 물어본 거야. 당신이 육아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하면 나는 너무 고맙지. 고마워. 우리 정말 잘 살아보자. 아기도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자. 가족이 최고라는 생각. 아내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그를 위해 각자 맡은 것에 충실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 외벌이를 하며 아이를 키웠지만 장모님께 매달 용돈도 보내드렸어요. 아내는 저보고 늘 1등 남편, 1등 아빠라며 고마움을 표현했죠. 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자 아내는 그제서야 시간이 좀 생겼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운동도 하고 싶고 여유가 좀 필요했다면서요. 아기 낳고 찐 살이 잘 안 빠지는 것 같다며 관리를 하고 싶다고 하길래 필요하다는 것은 다 해줬습니다. 일찍 아기를 낳아서 그런지 특별히 살이 찐 편이 아니었고 아이랑 같이 다니지 않으면 아가씨로 볼 정도였는데 아내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관리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운동과 함께 아내가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은 모임이었어요. 조리원 동기들이 진짜 각별하다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 모르던 사람들인데 조리원에서 만나서 그 짧은 기간 안에 친해진 거. 근데 특별한 마음이 생겨.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다 보니 육아 고민도 많이 나누게 되고 지역도 비슷해서 자주 보게 되거든.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보다 더 편하다니까? 친구들 중에 아직 미혼인 애들은 육아 이야기에 관심도 없어요. 그 모임이 그렇게 좋아? 뭐랄까, 남자로 따지면 군대 동기 같은 거랄까? 전우애가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어. 정말 그 조리원 동기 모임이라는 게 각별한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실 때도 있었고 어린이집 마친 뒤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지방에 오래 있다 서울에 온 지 얼마 안 된 아내가 서울에 마음을 나눌 좋은 친구들이 생긴 것도 잘된 일이라 생각했어요. 평범하지만 충만한 일상. 저는 우리 가족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낼 거라 굳게 믿었는데 아들이 6살이 되었을 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됐고 저는 엄청난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하고 생각을 할 정도로요. 늦은 밤 시간, 아들을 재운 뒤 아내가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흘깃 봤는데 메시지를 보낸 사람, 저장된 이름은 조리원 동기 영선 언니였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보고 싶다, 껴안고 잠들고 싶어. 우리 꿈에서라도 만나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잘못 읽은 게 아니더라고요. 핸드폰을 열어 조리원 동기 영선 언니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는데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뽀뽀, 사랑해, 보고 싶어. 온갖 애정 표현부터 갖가지 하트 이모티콘이 남발하더라고요. 샤워를 마친 아내가 나와서 우두커니 핸드폰을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뭐야? 내 핸드폰을 왜 봐? 조리원 동기 영선 언니, 이거 누구야? 어? 영선 언니 몰라?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우리 민준이랑 같은 어린이집 다니는. 제가 핸드폰을 확인했는데도 빤히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화가 나서 핸드폰을 그대로 벽으로 던졌어요. 그러자 아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벌벌 떨더라고요. 여보, 그게 아니고.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대로 있다가는 정말 손을 쓸 것 같았고 분노가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뒤따라오는 아내를 밀치고 집을 나왔습니다. 정처 없이 아파트 단지를 휘청거리며 다녔는데 도저히 감정이 가라앉지가 않았어요. 너무 큰 분노,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숙소를 잡아 다른 곳에서 잠을 잡고 출근을 했습니다. 쉴 새 없이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지만 받지를 않았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오니 아내가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내가 다 말할게.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조리원 동기 영선 언니라는 사람의 실체는 아내의 내연남이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난 거냐, 언제부터냐, 어디까지 갔냐 다 따지고 물었는데 제깍 대답을 하더라고요. 살을 빼겠다며 운동을 다녔는데 그 헬스장에서 만난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결혼도 일찍 하고 아이도 일찍 낳은 아내. 아내는 32살이었습니다. 난 진짜 이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적극적이었고 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그만하려고 했는데 여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졌어. 한 번만,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민준이 생각해서 한 번만. 나 진짜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 제정신이 아니었어. 서울로 올라오고 제대로 된 연애라고 해본 게 없고 당신 만나 결혼한 거거든. 근데 진짜 내가 그런 감정이 처음이었고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냥 내가 미쳤어. 잘못했어. 근데 여보, 나는 당신이랑 우리 민준이 없이는 못 살아.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무릎 꿇고 울며 비는 아내. 그보다 눈에 들어온 것은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다가 울음을 터뜨리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이게 뭐하는 짓인지. 아내를 일으켜 세우고 아들을 안아 올렸는데 아들이 계속 엄마한테 가려고 하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뭐 잘못했어? 엄마가 미안하대. 아빠가 용서해줘. 엄마, 울지 마.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민준아. 그래서는 안 됐는데 엄마 아빠가 세상의 전부인 아들 때문에 아들을 생각해서 제가 그때 아내를 용서하고 넘어갔습니다. 내연남과 확실하게 정리한 것을 확인했고 그 내연남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을 떠나 멀리 이사를 갔다고요. 장모님께 알리면 자기는 죽는다며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용서를 하고 넘어갔지만 한 번 받은 상처는 회복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 뒤로 제 눈치를 보며 잘하려고 엄청 애를 썼지만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가더라고요. 솔직히 인정을 하면 그때부터 아내를 내 아들의 엄마, 그 이상으로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같은 집에 살며 아들 키우는 것에 집중하는 거, 그게 전부였습니다. 언제부터 왜 이렇게 된 걸까? 뭐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벌인 걸까? 도저히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았지만
아들이 한창 엄마를 찾을 나이고 회사에 다니는 저보다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많은 아들이었기에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아들을 보고 참고 견뎠어요. 시간이 지나니 그런 생활에도 익숙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느낀 것은 다시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지만 아내한테는 도저히 예전과 같은 마음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지내는 사이 아들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니 학부모가 된다는 생각에 어깨가 한층 무거워지더라고요. 아내는 여전히 아들에게 집중하며 저에게 잘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이 고통을 견디고 있는 저에게 아내는 또 한 번의 비수를 꽂았습니다. 이번엔 핸드폰이 아니었어요. 저희 결혼식에도 참석하고 종종 부부 동반으로 모임을 가지며 지냈던 저의 대학 동창이 있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상우야,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내가 고민하다가 이걸 어쩌냐 진짜. 뭔데? 말해봐. 대학 동창이 해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학 동창의 와이프가 이른 점심 약속이 있어서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 같은 식당에서 제 아내를 봤다는 거예요. 아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었는데 아내가 식당에서 한 남자와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요. 처음엔 그 남자가 저인 줄 알고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 하다가 제가 아닌 걸 보고 얼른 뒤돌아섰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지켜보다가 몰래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군요. 식사를 마친 뒤에는 그 남자 팔짱을 끼고 다정한 연인처럼 나가더랍니다. 부부 동반 모임을 했기에 서로 와이프끼리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그 동창의 와이프가 고민하다가 동창에게 말했고 동창이 저에게 알려준 거였어요. 식당에서 찍힌 사진과 함께요. 처음 사건 때 울며 불며 싹싹 빌어 용서를 해준 지 딱 2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 번도 바람을 안 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을 핀 사람은 없다는 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그간의 모든 걸 이야기했고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집에 찾아가 들은 것을 그대로 말했는데 이번에는 아내가 담담하더라고요. 그리고 순순히 인정을 하더군요. 용서해준다고 했지만 당신 마음으로는 나 용서 안 했잖아. 지난 2년간 내가 이 집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알아? 빈 껍데기랑 살았던 거야, 나는. 어떻게든 만회해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당신은 차가워졌고 나는 그런 당신 곁에 있는 게 너무 지쳤어. 그래, 그만하자. 이혼해. 가정 파탄의 사유는 당연히 아내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혼이 결정되자 불륜한 아내가 아들은 포기할 수 없다며 매달리길래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양육권을 주고 매달 양육비로 200만 원씩 보냈더니 내 아들을 고아원에 맡기는데. 아빠, 외할머니가 더 나빠요. 이혼한 지 2년, 그리고 10살 아들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한마디에 제 인생을 갈아 아내와 장모, 두 모녀에게 인생 쓴맛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그 결정을 바꿀 수 있다면 수없이 했던 생각입니다. 바보 같은 결정이지만 아내의 두 번째 불륜 후 그리고 이혼에 동의했던 아내가 아들만은 포기를 못하겠다며 매달렸고 8살이었던 아들 역시도 엄마를 많이 찾았기 때문에 저는 양육권을 아내에게 넘겼었어요. 두 번의 불륜을 저질렀지만 아들에게는 항상 다정했던 엄마였기에 그런 아내를 믿고 아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양육비로 매달 200만 원씩을 보냈었거든요. 이혼을 하게 되자 장모님이 지내던 집을 처분했고 경기도 쪽에 집을 얻었어요. 장모님이 아내와 함께 지내며 함께 아들을 돌봐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매달 200만 원씩 2년 동안 양육비를 보내는데 아내가 면접 교섭권을 잘 지키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혼하고 초반에는 아들 사진 영상을 많이 보내줬고 약속한 날에 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잘 지내냐고 아들에게 물어보면 아빠도 보고 싶지만 할머니와 엄마가 잘해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2년이 지났을 때
사진도 뜸해지고 아들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자꾸 미루게 되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 왜? 나 민준이 못 만나게? 저번에 민준이 아파서 못 나갔다고 말했잖아. 열이 펄펄 끓는 애를 데리고 갔어야 해? 병원 가느라 그랬다고. 자꾸 핑계를 대는 아내, 아니 전처. 의심이 커져만 갔고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아이가 아내 외할머니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고요. 2주 뒤에 고용한 사람한테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고아원에 있다는 믿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고아원 위치를 알려주더라고요. 서울에서 아주 먼 곳이었는데 바로 장모님이 쭉 지냈다는 고향 지역에 있는 고아원이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차를 몰아 고아원으로 달려갔는데 정말 거기에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민준아, 어떻게 된 거야? 민준이 네가 왜 여기 있어? 아빠 보고 싶었어요. 내가 여기서 아빠한테 전화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줘. 나 아빠한테 갈래. 고아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아주 막무가내였습니다. 자신들은 문 앞에 애가 있었고 거둔 것뿐이라고요. 고아원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데려다 달라고 조르는 애들이 한둘이냐며 모르쇠로 일관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곳에서 지낸 기간은 무려 3개월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원장과 입씨름을 하고 사실을 증명한 끝에 아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저녁을 해서 먹이고 아들을 품에서 재우려 하는데 아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근데 외할머니가 더 나빠. 외할머니가 나쁜 사람이야. 날이 밝자마자 전초와 전 장모가 지낸다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장모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자네가 여기를 어떻게...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여기서 행패 부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경찰에 신고요? 그 신고는 제가 할 건데요. 애엄마, 아니 김미애 어디 있어요?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해요. 내가 찾아서 머리끄댕이 휘어잡고 오기 전에. 장모의 연락에 전처가 달려왔고 장모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보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그건 위험하다고 했잖아. 애 아빠가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지. 내가 뭘 바라고 이러겠니? 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잘 성사됐을 건데. 모녀간에 자기들끼리 도통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추궁을 해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변호사를 만나고 경찰서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200만 원의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냈는데 알고 보니 그렇게 보낸 양육비 대부분은 장모가 쓰고 있었습니다. 아이 사진 영상 보내주며 잘 지낸다 안심을 시켰고 이혼 초반에 실제 아이를 잘 돌본 것 같았어요. 그러다 전처가 한 남자를 알게 되었는데 나이는 많았지만 돈이 많은 남자였다고 해요. 장모를 통해 알게 된 남자더라고요. 돈이 많은 남자다 보니 그 남자와 재혼을 해서 인생을 펴보려고 모녀가 작당을 한 것 같더라고요. 명품을 사다 바치며 전처에게 목을 매는 남자였는데 이 남자가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자 그때 내 아들이 걸림돌처럼 여겨진 겁니다. 이혼은 했지만 아이는 없다. 아이는 남편이 키우고 있다. 말을 했다네요. 장모는 전처가 그 남자랑 데이트를 할 때 아들을 봐준다며 적극 응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애를 그냥 집에 두기만 했다고 하더군요. 그 와중에 사실을 알게 되면 양육비가 끊길까봐 아들이 잘 지내고 있다며 양육비를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이 모녀의 계획, 삶을 박살내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이혼할 당시 양육권을 아내에게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간남 소송을 하지 않았는데 그때의 증거와 자료를 찾아 상간남 소송을 했고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처와 장모가 자신들의 인생을 바꿔줄 거라 기대했던 남자. 그 돈 많고 나이 많다는 남자에게 사실을 전부 알렸습니다.
이전에도 2번이나 불륜을 해서 이혼당한 여자다. 양육비 때문에 아들을 데려다 놓고서는 애를 버려두고 양육비만 챙겼다는 사실. 모녀가 작당을 하고 친아들을, 친손주를 고아원에 보내버렸다는 걸 다 알렸어요. 악독한 모녀의 실체를 알게 되자 그 남자조차 학을 떼며 관계를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모에게 양육비 부정수급,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2 모녀를 탈탈 털어 길바닥에 나앉게끔 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선처를 구하며 빌었지만 일절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걸었던 소송은 모두 이겼습니다. 모든 게 마무리되었고 저는 아들을 키우는데 정성을 다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3개월의 기간 고아원에 보내졌던 것에 아들이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심리상담 치료를 받게 했고 아이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그냥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불륜을 저질렀지만 아들에게는 좋은 엄마였기에 그 여자를 믿었던 내 자신, 사진과 영상이 뜸할 때 좀 더 일찍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뒤늦게 손을 쓰게 된 것. 모든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 모든 과정을 겪고도 아들은 아빠랑 사는 게 너무 좋다고 아빠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들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 아들은 안정을 찾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 모녀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릅니다. 장모라는 그 여자는 형을 살고 나와도 똑같을 것 같아요. 자기 딸 이용해서 어떻게든 돈 많은 남자 하나 낚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사람 천성이라는 게 어디 가지 않으니까요. 어린 시절 결핍으로 가정을 꾸리는 게 소원이었던 저의 서툰 판단이었습니다. 결혼할 당시에 전처와 장모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원래 그랬는데 철저하게 저를 속이고 기만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가정은 깨어졌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아들이 생겼잖아요. 그 아들이 저의 유일한 가족이고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응원 한마디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은 소중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제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은 저보다 4살이 어렸는데 어릴 때부터 남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IQ가 보통 사람들보다 살짝 낮은 경계선 지능을 갖고 있었거든요. 7살 아이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진 동생은 남들에게 돈을 뺏기거나 괴롭힘을 당해도 저항 한번 못한 채 탈탈 털리고 돌아오기 일쑤였어요. 저는 바보같이 착하기만 한 동생이 너무 가엾고 답답해서 늘 속이 상했죠. 이 바보야, 언니가 뭐라고 했어. 누가 네 걸 뺏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버텨야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오면 어떡해. 그거 그냥 준 거 아니야. 빌려준 거야. 걔가 다음에 만나면 꼭 준다고 했어. 걔가 누군데? 어? 누구지? 기억이 안 나. 봐. 너 누군지도 모르잖아.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어디서 어떻게 만날 거야. 나도 모르겠어. 근데 걔가 너무 배가 고프다고 밥 사먹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걔가 너무 불쌍해서 돈 줬어. 그런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어떡해. 그런 건 전부 거짓말이야. 널 속여서 돈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라고. 미안해, 언니. 앞으로는 절대 너 혼자 돌아다니지 말고 언니 옆에 꼭 붙어있어. 알겠지? 동생은 제가 지켜야 하는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였어요. 아무리 아파도 떼어낼 수 없는 제 몸의 일부 같은 존재였죠. 동생도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부모님보다도 저를 더 믿고 따랐어요. 이렇게 서로에게 애틋한 우리 자매에게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 두 분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고 천의 고아가 된 우리 자매는 의지할 곳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동생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입니다. 다행히도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꽤 크게 짓고 계셔서 최소한의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주실 정도는 되었기에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한창 부모 손이 필요할 나이에 장애가 있는 동생까지 돌보면서 학교 생활을 해나가기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공부를 꽤 잘했어요. 엄마 아빠는 제가 검사가 되기를 바라셨죠. 저 역시 법의 수호자인 정의의 검사가 되어 제 동생처럼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등쳐먹는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는 명문 법대에 무사히 입학했고 공부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바쁜 와중에도 어린 동생을 챙기며 열심히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없이 둘이서만 살아온 지 어느덧 7년이란 세월이 흘러 제 동생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 없이 언니 손에서 아픈 곳 없이 잘 자라준 동생이 그저 고마웠죠. 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친 동생은 복지관을 다니며 직업훈련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돌아와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언니는 사랑이 뭔지 알아? 뭐? 사랑? 뜬금없이 웬 사랑 타령이야? 나 사랑이 뭔지 궁금해. 알고 싶어. 아이고, 네가 사랑은 알아서 뭐하게. 언니, 나 사실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뭐라고? 사랑에 빠져? 누구랑? 어떤 남자가 나보고 너무 예쁘다고 날 사랑한대. 언니, 나 너무 행복해. 그 남자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막 떨려. 이런 기분이 사랑일까? 저는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바보같이 순진한 제 동생이 또 누군가의 꿰매 속아 넘어간 게 아닌가 해서요.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인 여자를 사랑이니 뭐니 달콤한 말로 꼬드겨서 돈을 뜯어내는 건 기본이고 나쁜 일을 시키거나 심지어 유흥업소에 팔아먹기까지 하는 나쁜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었으니까요. 전 이 험한 세상으로부터 동생을 지켜야만 했어요. 이 바보야, 잘 들어. 이 세상 남자들은 전부 사기꾼 아니면 늑대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겠어? 그 남자 뭐하는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 알아들었어? 아니야, 언니. 우리 상우 씨는 그런 남자 아니야. 얼마나 착하고 멋지다고. 동생의 눈빛을 보니 상우라는 그 남자한테 아주 단단히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큰일이었죠. 저는 급한 마음에 동생을 다그쳤습니다. 그 남자 어디서 만났어? 뭐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알게 된 거야? 그랬더니 동생이 뾰로 통해져서는 정말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언니가 직접 물어봐. 왜 나한테 화를 내? 안 그래도 상우 씨가 언니 만나고 싶다고 했어. 만나서 결혼 허락받고 싶대. 뭐? 결혼 허락? 지금 둘이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제가 어떻게든 동생을 뜯어말리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동생의 마음은 이미 사랑이라는 바다에 풍덩 빠져 있더군요. 기어이 상우 오빠라는 사람과 약속을 잡아와서는 장소와 시간을 저에게 통보해주는 겁니다. 할 수 없었죠. 제가 그 남자를 만나 똑부러지게 거절하고 다시는 제 동생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하는 수밖에요. 제 동생의 보호자는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동생이 알려준 약속 장소는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갈비집이었는데 정원이 딸린 제법 큰 곳이었어요. 커피숍도 아니고 뭐 이런 데서 만나자고 하는지 의아했지만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동생 손을 붙들고 약속 장소로 들어섰죠. 그리고 갈비집 직원이 안내해준 방으로 들어가서는 정말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상우라는 그 남자뿐만 아니라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중년의 남녀가 함께 앉아있더라고요. 어리둥절한 저를 보고는 중년의 여자가 얼른 일어나서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유, 어서 와요. 우리 수정이 언니시구나? 상우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수정이라뇨? 대체 누구신데? 난 상우 형수 되는 사람이에요. 이쪽은 상우 형이고. 우리 도련님이랑 수정이가 잘 지내는 게 너무 예쁘고 고마워서 저도 수정이 집안에 한번 인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나왔어요. 괜찮죠? 형과 형수의 첫인상은 일단 서글서글하고 나쁜 사람들 같지는 않았습니다. 잔뜩 경계했던 제 마음도 조금 누그러졌죠. 이렇게 양쪽 집 식구들이 다 모이니까 분위기가 꼭 상견례하는 것 같네. 우리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저랑 우리 박간 양반이랑 상호를 아들처럼 키우다시피 했거든요. 도련님 키우느라 우린 자식도 안 가졌어요. 제 동생이 사랑에 빠졌다는 상호라는 남자는 나이가 제 동생보다 한 살이 많고 지적장애 3급이라 동생과 같은 복지관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둘이 처음 만나게 된 것도 복지관이라더라고요. 일단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서 전 안심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지적장애가 전혀 티가 안 날 정도로 멀쩡한 데다가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무엇보다 눈웃음이 선하고 착한 인상이더라고요. 우리 도련님 지적장애가 있지만 바리스타 자격증에 운전면허증도 있어요. 게다가 착하고 성실하고 한 여자밖에 모르는 순정파예요. 둘이 교제할 수 있게 허락해 줍시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어서요. 저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너무 소중한 동생이고 아직 남자를 만나기엔 어린아이인 것 같아서요. 저도 우리 도련님 키우면서 숱하게 고생을 해봐서요. 수정이 언니 분 마음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젊은 아가씨가 부모도 없이 장애까지 있는 동생을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도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잘 키워놨으니 이제는 동생이 여자로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줘야죠. 품에만 끼고 있는다고 그게 사랑인가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우리는 수정이를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지원을 해줄 거예요. 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정말로 둘이 결혼이라도 시키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럼요. 천생연분을 만났는데 시간 끌어 뭐해요. 얼른 결혼시켜야지. 수정이 언니만 허락하면 결혼 준비는 우리 집에서 다 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시켜요? 제 동생은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어요. 맞아요. 둘이서만 살라고 신혼살림 내주는 건 나도 불안해요. 우리 애들 몸만 컸지. 사실 둘 다 애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식처럼 동생처럼 끼고 보살피면서 데리고 살려고요. 그리고 둘 다 바리스타 일도 배웠으니까 앞으로 조그만 카페를 하나 차려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 갈비집에서 일 배운다 생각하고 일해도 되고. 네? 여기서요? 네, 여기 갈비집. 사실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거든요. 수정이는 나한테 맡기고 언니도 언니 인생 찾아야죠. 동생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사실 저는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준비 중이었는데 1차 시험에서 2방이나 낙방하면서 의기소침해진 상태였어요. 복지관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사법고시인가 뭔가 어려운 시험 준비한다며? 동생 데리고 공부하는 게 어디 쉽겠어요. 그러지 말고 말 나온 김에 상호랑 수정이 결혼시켜버립시다. 그게 서로서로 다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상우랑 수정이는 사랑 찾아서 좋고, 수정이 언니는 자기 인생 찾아서 좋고, 나는 딸 같고 동생 같은 동서 생겨서 좋고. 얼떨결에 상견례 아닌 상견례를 마치고 동생을 데리고 나오는 제 마음은 정말 착잡했습니다. 뭐가 정말 동생을 위하는 길인지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막말로 앞날이 불투명한 고시생인 제가 동생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남자 쪽에서 살 집이며 앞으로 밥벌이며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하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수정아, 너 정말 상우 씨랑 결혼할 거야? 응, 나 상우 씨랑 결혼해서 같이 살 거야. 그럼 언니랑은 헤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어? 그럼 원래 결혼하면 남편 따라가서 남편이랑 사는 거야. 내가 언니랑 평생 살 수는 없잖아. 저는 깊은 고민 끝에 동생을 결혼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부될 사람도 좋아 보였고 집안도 경제력이 있어 동생이 풍족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물론 제부의 형과 형수도 좋은 사람 같았고요. 무엇보다 본인이 그렇게 원하는데 말릴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 동생은 20살 어린 나이에 제 품을 떠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대신 혼주석에 앉은 저는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동생의 모습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죠. 어리기만 한 줄 알았던 제 동생이 언제 이렇게 커서 시집을 가나 싶어서요. 이게 아마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의 마음이겠죠? 동생의 손이 뚱서도 같은 마음인지 제 손을 붙들고 저처럼 울더군요. 아유, 둘이 잘 어울리는 거 봐.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 아, 고마워요, 사돈처녀. 하나뿐인 동생을 이렇게 곱게 키워서 우리 집에 보내줘서요. 사돈처녀, 이제 수정이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정말 친동생처럼 잘 보살필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으면 수정이 정말 예뻐하셨을 텐데. 내가 시부모님 옷까지 대신해서 우리 수정이 많이 아껴줄게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송구스럽지만 우리 수정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같은 동생이에요. 부디 어여삐 여기시고 잘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이제 동생 걱정은 내려놓고 사돈처녀도 자기 인생 살아요. 고시 준비만 하다가 늙어서 처녀 귀신이라도 되면 어쩌려고 그래? 결혼식을 마친 동생은 제부가 어렸을 때부터 살고 있다는 형네 집에 신혼차림을 차렸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한 집에 사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는데요. 동생이 보내온 집 사진을 보고는 걱정을 한시름 놓았어요. 동생이 살게 될 집은 정원이 딸린 2층짜리 단독주택이더라고요. 집 자랑을 한다고 동생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동생의 목소리는 행복 그 자체더군요. 언니, 우리 집은 여기 2층 집이야. 1층은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쓰시고 2층은 오빠랑 내가 써. 여기 오빠랑 내 방도 있고 침대도 있고 TV도 있어. 우리 집 정말 좋지? 그래, 너무 좋다, 수정아.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뭐 힘든 건 없어? 응,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너무 예뻐해 주셔. 오빠도 잘해주고. 잘 지낸다니 다행이다. 그래도 만약에 힘들거나 언니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와도 돼. 알겠지? 응, 알겠어. 언니도 잘 있어. 그렇게 동생은 결혼해서 제 품을 떠났고 저는 본격적으로 사법고시 준비를 했죠. 그리고 1년 만에 사시를 패스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에게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조차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그런 탓도 있지만 제가 짬을 내서 전화를 해도 어찌된 일인지 동생과 잘 연락이 닿지 않더라고요. 그 대신 문자하는 법을 배웠는지 동생은 문자로 간간히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잘 있다, 어디로 여행을 갔다, 뭘 먹었다.
대부분 그런 일상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동생이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저는 안심하고 제 일에 몰두할 수가 있었죠. 초임검사라 정말 퇴근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거든요. 그렇게 저는 사건에 파묻혀서, 그리고 동생은 신혼재미에 푹 빠져서 저희 자매는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한 채 3년이란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뒤 동생을 다시 만나게 된 건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행복하기만을 바랬던 동생에게 다시 한번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만 거였죠. 연락을 받은 저는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연락을 해온 건 동생의 손윗동서였습니다. 사돈 처녀, 나예요. 수정이 손윗동서. 어머,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입니다. 우리 수정이 잘 지내죠? 바빠서 요즘 통 연락을 못했어요. 아니요. 잘 못 지내요. 아유, 세상에. 빨리 여기 장례식장으로 좀 와주셔야겠어요. 네? 장례식장이요? 댁에 무슨 병고라도 있나요? 글쎄 우리 서방님이 상우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예? 제부가요? 아니 어쩌다가 갑자기 왜요? 사고요. 교통사고. 우리 수정이는요? 수정이는 괜찮나요? 저는 정신없이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조문객도 거의 없는 썰렁한 빈소에는 상복을 입은 제 동생과 동생의 손윗동서만 넋이 나간 얼굴로 앉아있더라고요. 수정아, 수정이 너 괜찮니? 언니 많이 바빠서 못 온다더니 여기를 어떻게 왔어? 당연히 와야지. 무슨 소리야. 누가 그래. 언니 바쁘다고. 우리 형님이. 언니는 바빠서. 동생이 뭔가 얘기하려는데 동생의 손윗동서가 얼른 말을 막고 나서는 겁니다. 사돈처녀. 와주셔서 고마워요. 사람을 정말 한치 앞을 모른다고 하더니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리 서방님이 저 세상 사람이 됐지 뭐예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내외랑 서방님이랑 동서랑 다 같이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 사고가 났어요. 네 분이 한 차에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운전을 누가 했는데요? 서방님이요. 아니, 우리 제부만 사망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멀쩡하단 말이에요? 대체 어떻게 사고가 났길래... 수정이랑 저는 뒷자리에 타고 있어서 다친 데 하나 없이 멀쩡해요. 조수석에 타고 있던 우리 집 양반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고요. 우리 서방님만 그렇게 됐네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제부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앞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하더군요. 밤인데다가 제부가 운전미숙으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모양이더라고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제부가 들이받은 상대방 차량에는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아니, 밤길을, 그것도 위험한 고속도로를 왜 제부더러 운전을 하라고 시키셨어요? 도대체 왜요? 우리 서방님이 원래 운전하는 걸 좋아해요. 본인이 하겠다고 하도 우기는 바람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 수정아, 너는 괜찮아? 정말 다친 데 없어? 저는 동생을 붙들고 여기저기를 살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동생은 긁힌 곳 하나 없이 멀쩡하더라고요. 다만 사고 때문인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기억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수정이가 많이 놀랐는지 사고 당시를 기억을 못해요. 그래도 안전벨트를 잘하고 있어서 안 다친 게 어디야? 우리 서방님만 불쌍해서 어떡해.
결혼해서 잘 살고 있겠거니 믿고 안심했는데 동생에게 이렇게 큰 비극이 닥치다니 정말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동생은 충격에 휩싸인 듯 별 말도 없이 그저 멍하게 넋을 놓고 앉아만 있더라고요. 동생과 제부가 워낙 금슬이 좋았던지라 동생의 상실감은 더욱 큰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가여운 동생을 혼자 둘 수 없어 초상을 치르는 내내 동생 옆을 지키며 마지막 장례 절차까지 모두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에 제부를 모신 후 저는 동생에게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수정아, 언니랑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 집에 가봐야 제부는 없어. 이 세상 사람 아닌 거 너도 알잖아. 그치만 난 상우 오빠랑 살던 집으로 가고 싶어. 거기가 내 집이야. 수정아, 언니가 안심이 안 돼서 그래. 당분간만이라도 언니랑 같이 지내는 게 어때? 아니야. 나 우리 집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 수정아, 정신 차려. 지금 이 상황에 무슨 할 일이 있다는 거니? 그러지 말고 언니랑 가자, 응? 싫어. 싫다고. 그러자 동생의 손윗동서가 얼른 나서서 동생을 거들더군요. 아유, 사돈처녀, 관둬요. 아유, 수정이도 결혼을 했으니 엄연한 출가 외인인데 남편 저 세상 떠나자마자 친정으로 데려가는 건 좀 아니죠. 그러면 우리 상우 서방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래도 걱정이 돼서 당분간만 제가 데리고 있다가 몸 좀 추스르게 하고 바로 보내면 안 될까요? 그래도 그건 경우가 아니지. 수정이는 이제 곧 죽어도 우리 집 귀신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데려갈게요. 사돈 처녀는 빠져요. 나 괜찮아, 언니. 상우 오빠랑 같이 살던 우리 집으로 돌아갈래. 가서 오빠 물건도 정리하고 또 해야 될 일도 있어. 동생은 그렇게 같이 가자는 저의 손길을 뿌리치고 동서와 함께 자신이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를 뒤로하고 돌아가는 동생을 보며 조금은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비록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고 말았지만 한 남자의 아내로서 끝까지 도리를 지키려고 하는 동생의 깊은 사랑이 느껴져서 더는 말리지 못하고 동생의 뜻대로 하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제부의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동생이 너무 걱정됐던 저는 무작정 동생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동생이 전화를 해도 통 받지를 않고 문자에 답장도 없었거든요. 너무 슬퍼서 우울증이라도 온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동생의 손윗동서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니 동생이 보내준 사진대로 깔끔하게 잘 지어진 2층 주택이 나오더군요. 계세요? 마침 대문과 현관문이 모두 열려있어 살며시 들어갔는데요. 안에서는 대청소라도 하는지 집안이 온통 난장판이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을 윽박지르는 손윗동서 목소리가 밖에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예, 수정아, 너 자꾸 고집 피울 거야? 내 말 들어야지. 안녕하세요. 저 수정이 언니예요. 아이고 깜짝이야. 사돈처녀.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에요. 남의 집에 올 때는 미리 연락을 하고 오는 게 예의 아니야? 더구나 사돈댁인데.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수정이가 연락이 통 되질 않아서 걱정이 돼서요. 근데 무슨 대청소 중이신가 봐요? 보다시피 지금 좀 바빠요. 손님 맞이할 정신이 아니라고 우리가. 동생네 집안은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난장판이었어요. 갑자기 방문한 게 미안해질 정도로 모든 물건들이 다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뭐 잃어버린 물건이라도 찾는 중이세요? 그게 아니고 서방님 물건을 좀 정리하는 중인데 수정이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네요. 아주 힘들어 죽겠어. 네?
수정이가 고집을 부리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죽은 사람 물건을 끌어안고 안 버리려고 저 난리지 뭐야? 죽은 사람 물건은 다 태워줘야 해. 그래야 우리 서방님이 극락왕생하지. 위승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미련 잔뜩 갖고 있으면 죽은 사람이 좋은 데로 못 가는 거라고. 내 수정이가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 내가 이렇게 속이 터질 수밖에요. 상황을 보니 동생의 손윗동서가 제부의 물건들을 정리하려는데 동생이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수정아, 그러지 말고 정리할 건 정리하자. 너 마음 아픈 건 잘 알겠지만 이러면 너만 힘들어져. 형님 말씀 들어야지. 싫어. 이건 우리 상우 오빠 거야. 절대 안 돼. 형님한테도 안 줄 거야. 동생은 제부의 옷을 끌어안고 절대 놓지 않더라고요. 억지로 빼앗으면 수정이 마음에 상처가 더 클 것 같았습니다. 저 아무래도 억지로 빼앗으면 수정이가 더 흥분할 것 같은데요. 수정이도 슬픔을 추스를 시간이 좀 필요할 테니까 사돈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직 제부 떠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 아직은 보내기가 쉽지 않겠죠. 아유, 이렇게 사정 다 봐주다가는 우리만 점점 힘들어진다고. 지적장에 있는 애들이 얼마나 고집센지 사돈처녀도 잘할 거 아니야. 그리고 한 달이면 충분하지? 더 이상 무슨 시간이 필요해? 사건 조사도 다 마무리된 마당에. 참, 사건 조사가 끝나셨다고요? 그럼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된 건가요? 피해자랑 합의 같은 건 어떻게 된 거죠? 사돈처녀가 그건 알아서 뭐하게 해요? 법 공부 좀 했다고 아는 척이라도 하고 싶은 모양인데 남의 일에 괜히 끼어들지 말아요. 되지도 않은 공부를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야? 아휴, 언니나 동생이나. 동생의 손윗동서는 제가 사실을 패스하고 검사가 된 걸 아직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 사실은 제가 검사라는 걸 말하려는데 동서가 갑자기 거칠게 저를 밖으로 내몰더군요. 아무튼 오늘은 날이 아니에요. 여기 정리되고 나면 다시 연락할 테니까 나중에 다시 와요, 사돈처녀. 얼떨결에 대문 밖까지 밀려난 저는 집안에 가방을 놓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떠밀려 나오면서 가방을 통째로 놓고 나와버린 거죠. 하는 수 없이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는데요.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더군요. 글쎄 그 동서라는 여자가 제 동생의 뺨을 있는 힘껏 내리치고 있지 뭡니까? 인연이? 언니 있다고 대들어? 아니에요, 형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수정아! 저를 본 동생의 동서는 깜짝 놀라며 주춤하더군요. 뭐야, 아직 안 갔어? 그런데 제 뒤로 어떤 여자 하나가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계십니까? 여기가 한상우 씨 댁 맞죠? 그 여자를 본 동생의 손윗동서는 저를 봤을 때보다 몇 배는 더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여긴 또 왜 찾아왔어요? 이제 조사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몇 가지 더 물어볼 게 좀 있어서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경찰이었는데 제부의 교통사고에 뭔가 의문점이 있어서 조금 더 조사를 하러 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날 한상우 씨가 술을 마셨나요? 글쎄 몇 번을 얘기해요. 저는 술 마시는 걸 못 봤는데 아마 저희 몰래 저녁 먹으면서 한 잔 홀짝 한 모양이죠. 그러니 그렇게 큰 사고를 냈지. 한상우 씨가 지적장에 상급이던데 굳이 운전대를 맡길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건 서방님이 자기가 운전을 하겠다고 팍팍 우겨서 그랬다니까. 지난번에 참고인 조사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분은 한상우 씨 아내분이라고 하셨죠? 이분도 진술하셨나요? 얘는 머리가 모자란 애야. 지적장애가 있다고요.
한마디로 바보라고, 바보. 사고 충격으로 그날 일을 제대로 기억도 못해요. 저는 제 동생을 두고 막말을 하는 동생의 동서를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뭐예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모자라네. 바보? 지금까지 내 동생을 그런 취급하면서 데리고 산 거예요? 게다가 애를 왜 때려요? 우리 수정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도 손 한 번 안 대고 곱게 키운 애예요. 당신이 뭔데 내 동생을 때려? 우리 수정이 더 이상 이 집에 못 둬요. 제가 당장 데려갈 겁니다. 가자, 수정아. 저는 동생을 데리고 당장 그 집을 나왔습니다. 동생은 손에 들고 있던 제부의 겉옷 하나 덜렁 걸치고 빈손으로 집을 나오고 말았죠. 현장에 경찰이 있어서 그런지 동서라는 여자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3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온 동생은 비로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는데요.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전 정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손이동서라는 여자가 지금껏 저에게 했던 이야기는 거의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갈빗집에서 일을 배우게 하겠다더니 제부와 제 동생을 데려다 숯불을 피우고 불판 닦는 일을 휴일도 없이 매일매일 시켰다더군요. 그것도 월급 한 푼 주지 않고 무보수로요. 상우 오빠가 월급 달라고 하면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막 때렸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장가 보내느라 돈 들어간 거 다 갚으라고 막 무섭게 화냈어. 그래서 우리 둘 다 돈이 없었어. 방도 처음에는 2층에 있는 좋은 방에서 살게 했는데 나중에 부엌 옆에 있는 조그만 방으로 쫓아냈어. 그 방은 너무 춥고 깜깜했어. 형님은 맨날 소리 지르고 집안일도 전부 나한테 시키고 갈비집에서 불판 닦는 것도 나 시키고 너무 힘들고 무서웠어, 언니. 그럼 언니한테 연락을 하지 그랬어. 언니가 힘들면 다시 돌아와도 된다고 했잖아. 근데 형님이 내 핸드폰을 뺏어갔어. 뭐? 핸드폰을 뺏었다고? 응. 언니는 공부하느라 바빠서 나랑 전화 못한다고 했어. 수정이 네가 가끔 언니한테 문자 보냈잖아. 간간히 잘 지낸다고 문자가 왔는데? 그거 아마 우리 형님이 보낸 걸걸? 나는 문자는 어려워서 잘 못 보내. 뭐야? 핸드폰도 뺏고 대신 너인 척 날 속이기까지 했다고? 정말 이 여자 안 되겠네. 애를 데려다가 노동력 착취해, 임금 갈취해. 핸드폰까지 뺏고 널 사칭해서 현직 검사한테 사기를 쳐? 언니가 너희 동서라는 여자 가만 안 둘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다음 날 당장 동생이 살던 집에서 만났던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저 역시 제부의 죽음과 교통사고에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어요. 전 제부의 사고부터 철저하게 파헤쳐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동부지검 김수영 검사입니다. 한상우 씨 교통사고 사망사건 관련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검사님께서 왜 그 사건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사실 조사도 다 끝난 사건이라 저도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사실 사망한 한상우 씨가 제 제부입니다. 사망자 아내인 김수정이 제 동생이고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밝혀주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사실 저도 무슨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걸리는 게 좀 있어서요. 그게 뭐죠? 그때 당시 피해 차량 운전자의 진술을 들어봤는데 사고 차량이 뒤에서 차선을 몰고 달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영락없는 음주운전 차량 같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운전자였던 한상우 씨 부검 결과 알코올은 한 방울도 검출되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술에 취해 있었던 건 오히려 한상우 씨 형, 한상철 씨였죠. 뭐라고요? 형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요? 네,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의심스러워요. 게다가 사고 차량은 조수석 쪽이 굉장히 심하게 파손됐는데 반대편에 있던 운전자가 사망했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럼 형사님 말씀은 저희 제부가 운전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정황상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되기는 한데 결정적인 물증이 없네요. 피해 차량 운전자는 뭐라 하던가요? 사고 직후에 수상한 움직임 같은 거 못 봤대요? 그게 피해 차량 운전자는 한상우 씨 차가 뒤에서 들이받은 직후에 잠시 기절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사고 이후에 눈 떠보니까 병원이었대요. 사고 난 이후 상황을 못 봤다? 네, 뭔가 많이 구리죠? 확실히 구리네요. 그러니까 담당 형사의 추리를 정리해보자면 제부의 형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사망한 제부와 자리를 바꾸고 마치 제부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도 목격자도 찾지 못해서 사건이 이대로 끝날 위기라는 거였죠. 이때는 CCTV나 블랙박스도 요즘처럼 많지 않던 시절이어서 형사님들도 증거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날 사고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생에게 다시 한번 사건이 나던 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수정아, 사고 나던 날 말이야. 뭐 기억나는 거 없어? 어떤 거? 정말 제부가 운전한 게 맞아? 기억이 잘 안 나. 미안해, 언니. 내가 형님한테 아주버님이 운전한 거 아니냐고 말했는데 엄청 혼났어. 절대 아니라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했어.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잘 모르잖아, 언니. 미안해. 상우 오빠한테도 미안하고. 아니야,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자책하지 마, 수정아. 근데 그날 놀러 갔던 거 아니야. 뭐? 그럼 어디 갔는데? 갈비집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 결혼하고 나서 가족끼리 놀러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동생의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미안해. 언니가 너무 무심했어. 언니는 너가 시집가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줄만 알았어. 이게 다 언니 잘못이다. 그런 결혼 애초에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미안해. 이제 다시는 너 아무 데도 안 보내. 언니가 꼭 지켜줄 거야. 저는 동생을 끌어안고 후회와 자책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나쁜 여자의 가머니설에 속아서 어린 동생을 그런 집에 시집 보내 고생을 시키고 과부를 만들었다니. 부모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뭐라고 하실지 정말 부모님 별낯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미안함에 눈물을 흘리던 그때 동생이 정말 뜻밖의 말을 꺼내는 겁니다. 근데 언니, 그날 내가 형님 몰래 사진을 찍었어. 뭐? 뭐라고? 상우 오빠 카메라로 내가 그날 밤 차 안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정말이야? 응, 나중에 언니 보여주려고 사진을 찍어놨거든. 동생은 얼른 일어나서 동선의 집에서 나올 때 걸치고 나온 제부의 옷을 가져오더군요. 그 옷 주머니 안에서 동생이 꺼내준 것은 다름 아닌 소형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놀라운 증거가 담겨 있었죠. 이거 상우 오빠가 복지관 선생님한테 빌린 건데 오빠가 나중에 선생님한테 다시 돌려줘야 하니까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갖고 있으라고 했어. 그래서 오빠 옷 속에 잘 숨겨놨지. 근데 형님이 자꾸 찾아내려고 온 집안을 뒤집어 엎어서 무서웠어. 그런 거였구나. 잘했다. 우리 수정이 너무 잘했어. 수정이 덕분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어. 이제 언니가 이걸로 나쁜 사람들 꼭 벌받게 할게. 이제와 생각해보니 제가 동생을 찾아 그 집에 간 그날도 동서라는 여자는 이 증거품을 찾겠다고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동생을 쥐잡듯이 잡고 있던 거였습니다. 이제야 뭔가 앞뒤가 안 맞던 퍼즐이 들어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저는 당장 두 부부를 검찰 조사실로 소환했습니다. 물론 제 신분은 숨기고요. 부부는 난데없는 검찰 소환에 많이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뭔가 찔리는 것이 있는지 괜히 흥분해서 오버액션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더라고요. 다 끝난 사고를 가지고 언제까지 사람을 괴롭힐 작정이에요? 경찰에서 조사 다 끝내고 사건 종결시켰는데 왜 또 검찰에서 사람을 불러대냐고. 우리 박간 양반 지금 병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서운 거 다들 알죠? 이러다가 사람 도로 아프기라도 하면 검찰에서 책임져 줍니까? 예? 담당 검사가 누구야? 당장 검사 나오라고 해. 저는 조사실 문을 열고 두 부부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갑자기 제가 튀어나오니까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사돈처녀. 사돈처녀가 여기는 웬일이야? 뭐, 현장학습이라도 온 거야? 뭔 검찰청에 현장학습이 있어? 지금 장난해?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아가씨 말고 담당 검사 불러오라고. 여기 왔잖아요. 뭐야? 제가 이 사건 맡은 담당 검사라고요. 추가로 조사할 게 있어서 두 분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소란 그만 피우시고 성실히 조사에 임해주시죠. 아니, 뭐야. 그러니까 사돈처녀가 검사란 말이야? 어머머, 아유, 사법고시 공부한다더니 정말 검사가 된 거야? 네, 저 진짜 검사 맞으니까 이제 그만 놀라시고요. 조사 시작해도 되겠죠? 이것 봐, 사돈처녀. 알다시피 우리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차 사고가 나서 가족을 잃고 우리까지 죽을 뻔했다고. 우리도 따지고 보면 피해자야. 안 그래요? 가해자는 우리 서방님인데 우리 서방님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인 걸 어떡하라고. 가해자가 죽으면 공소권 없음. 뭐 그런 거잖아요. 경찰에서도 그랬어요. 가해자가 사망했으니까 상속 안 받으면 책임질 일도 없다고. 그래요? 법에 대해서 꽤 잘하시네요. 공부 많이 하셨나 봐. 공부는 무슨 공부? 경찰에서 그렇게 말했다니까. 그럼 이걸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실까요? 저는 조사실 책상 위로 미리 준비한 사진 몇 장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건 물론 동생이 제보의 카메라로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죠. 사진을 본 두 사람은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아니, 이게 뭐예요? 이런 사진이 어떻게 찍혔지? 동생이 찍은 사진 속에는 그날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 너무도 선명하게 나와 있었던 겁니다. 자, 사진 잘 보세요. 운전석에 앉은 사람, 한상철 씨 본인 맞죠? 이게 전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백미러에 본인 얼굴 선명하게 찍혔는데 모른다고요? 이거 당신 맞잖아. 조수석에 앉은 건 우리 제부 한상호고 당신이 그날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다음에 동생 사망한 거 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거 아니야? 그날 병원 기록 보면 한상철 씨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사고 당시 한상철 씨가 만취 상태였다는 119 구조대원의 증언도 있고요. 당신 지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거야. 그래놓고 죽은 동생한테 죄를 덮어씌우기까지 한 거라고. 모든 죄가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동서의 손이동서는 물러설 줄을 모르더군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사고가 난 후에 운전자를 바꾼 게 아니라 운전자를 바꾸고 나서 사고가 난 거라고. 우리 집 양반이 운전하고 가다가 중간에 멈춰서서 서방님이랑 교대했고 그 후에 서방님이 사고를 낸 거야. 사고 난 다음에 운전자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요? 그렇게 우기실 줄 알고 아주 확실한 목격자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미리 와서 조사를 받고 간 제 동생의 증언 영상 일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똑똑히 봤어요. 조수석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제 남편을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끌어내려서 운전석에다가 앉혔어요. 형님이 아주버님한테 정신 차리고 빨리 옮기라고 시켰어요. 상우는 어차피 죽었어. 죽은 사람이 다 안고 가야지. 그럼 깔끔하잖아. 뭘 꾸물거려? 당신 살인자 돼서 감옥 갈 거야? 우리 형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동생은 그날 자기 동서가 현장에서 한 끔찍한 말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전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짓말이야. 수종이 머리가 모자란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저 말이 제대로 증거 효력이나 있을 것 같아? 저 모자란 년이 하는 말을 누가 믿어줄 것 같냐고! 그건 그쪽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재판 때 판사님이 알아서 할 문제고요. 참고로 자폐아나 지적장애 아들의 증언이 받아들여진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정이는 지적장애가 아니라 경계선 지능일 뿐이에요. 장애 등급 같은 건 없어요. 아시겠어요? 불려 같은 게 언제 저런 사진을 찍었어? 앙큼한 것.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뭔가 있을 줄 알고 온 집안을 이잡듯이 뒤졌는데 저걸 어디다 숨겨뒀던 거야?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말 조심해요. 이번 교통사고 건이랑 별개로 당신이 내 동생 데려다가 노동력 착취하고 임금도 제때 지불 안 한 거, 핸드폰도 뺐고 나한테 동생인 척 문자 보내고 사기친 거 전부 민형사상으로 고소 고발해서 따로 죗값 치르게 할 거니까. 무슨 소리야. 누가 누굴 착취해? 당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들이 전부 증언했어요. 우리 수정이랑 제부 데려다가 돈 한 푼 안 주고 노예처럼 부려먹은 거. 그럼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밥값은 해야지. 무슨 대단한 공주마마를 모셔왔다고 집에 고이 두고 놀고 먹게 해? 그러려고 내 동생 데려갔어요? 노예처럼 일 시키려고? 자식처럼 동생처럼 잘해주겠다더니 불쌍한 애를 이용해 먹긴 하고, 게다가 동생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죽여놓고 죄를 뒤집어 씌우기까지 해? 당신들한테 동생네 부부는 대체 무슨 의미야? 아무리 그래도 혈육이고 가족이잖아. 어떻게 가족한테 그럴 수가 있어? 가족이니까 이날 이때껏 키워주고 사람 만들어줬지. 당신 동생도 내 덕분에 시집이라도 한번 가본 줄 알아. 그 모자란 애를 누가 받아줄 것 같아? 당신들 정말 끝까지 반성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네. 여기 이 사람들 당장 구속시켜요. 도주 우려도 있고 또 증거 조작하고 인멸하려는 시도도 있어서 구속수사해야 됩니다. 네, 검사님. 구속이란 말이 나오자 그제서야 그 여자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는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구속이라니요. 우리 바깥 양반이야 음주운전해서 사람 죽인 거 맞으니까 구속된다지만 전 왜요? 전 잘못한 거 없잖아요. 네? 지금 한상철 씨가 운전하다 사고 낸 거 증언하신 겁니다. 그래요. 그건 맞는데 왜 나까지 구속하려고 그러냐고. 왜? 본인 죄는 본인이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그 여자는 조사실을 나서려던 저를 붙잡고 늘어지며
제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군요. 사돈처녀. 아니, 검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몸이 아파서 감옥에는 못 가요.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자식 같은 동생들을 나눠 가진 각별한 사돈지간 아닙니까? 저 정말 수정이한테 잘해주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일 시킨 거? 아이, 그거는 내가 살림을 너무 못하니까 일 좀 가르치려고 그런 거지. 내가 애 괴롭히려고 구박하려고 그런 건 아니라고요. 수정이한테 물어봐요.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지. 네? 검사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응? 제발요. 응? 더 하실 얘기 있으시면 법정에서 하시죠. 거기서 시시비비가 다 가려지겠죠? 잘못한 거 없으니까 걱정 없으시겠네요. 그렇게 구속된 두 부부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지금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는 중입니다. 제 동생의 증언이 법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수정이는 자기의 증언 덕분에 남편이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며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된 후 수정이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수정이가 집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카페를 여는 건 수정이의 오랜 꿈이었어요. 복지관에서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따고 오랫동안 준비해왔거든요. 물론 남편과 함께 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해나가겠다고 해서 대견하고 기특한 마음뿐입니다. 언니, 상우 오빠가 하늘에서 지켜봐주고 있으니까 걱정 없어. 나 잘할게. 진짜 잘할 수 있어. 물론 예나 지금이나 동생은 바보입니다. 바보 중에서도 아주 착한 바보죠. 동네의 어려운 노인들에게 공짜로 커피를 막 드리거든요. 리어카를 끌고 가는 청소부 아저씨나 택배기사님께도 가끔 시원한 음료수를 한 잔씩 공짜로 막 드립니다. 제가 속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야, 이 바보야. 그렇게 다 퍼주면 뭐가 남니? 넌 뭐 땅 파서 장사하냐? 그래도 어떻게 해.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한테 커피 한 잔씩 선물해주고 싶은데. 그런 동생을 보며 전 깨달았어요. 동생의 카페가 늘 적자인 이유는 동생이 경계선 지능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저 동생의 착한 천성 때문이라는 걸 말이죠. 동생의 착한 마음이 때묻지 않도록 언제까지나 동생 옆에서 제가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힘든 일을 겪고 한층 더 단단해진 저희 자매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